1986년 호주 퍼스에서 4명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2세 대학생부터 15세 소녀까지 피해자들의 나이는 다양했지만 결말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어하우스 스트리트 3번지에 있는 한 부부의 집으로 끌려갔고 침실에 사슬로 묶인 채 잔혹한 범행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차가운 숲속 구덩이에 버려졌습니다. 그해 11월 5번째 표적이 된 것은 17세 소녀 케이트 모어였습니다. 부부는 이전의 피해자들처럼 케이트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And we were sitting in the lounge room together, Catherine and I. And Monday's paper was there, and there was a picture of Denise Brown's head. And Catherine started laughing. I said, "What's funny?" And she said, "You think a big girl like that could look after herself?" And you couldn't tell from the photo that she was a big girl. So I knew for a fact that they'd killed Denise Brown. 그녀는 가해자들이 방심한 틈을 타 잠긴 창문을 필사적으로 부수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극적인 탈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케이트의 증언을 통해 앞서 사라졌던 4명의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호주 역사상 가장 잔혹한 부부 연쇄살인범의 정체와 그들이 도살장처럼 사용하던 집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86년 11월 9일) 17세 모델 케이트 모이어는 친구들과 콘서트를 즐긴 후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고 차 한 대가 그녀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 있던 여성이 친절한 목소리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는 미소를 짓고 있는 부부 데이비드 버니와 캐서린 버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잠시 망설였지만 부부는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친절해 보였기 때문에 경계심을 풀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자리에 앉는 순간 케이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뒷좌석 안쪽에는 문손잡이가 아예 없었고 창문을 내릴 수 있는 장치조차 모두 제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좌석 사이로 강하게 눌렀고 캐서린의 칼날이 그녀의 목에 닿았습니다. I said, "Can I ask a question?" And they said, "What?" And I said, "Are you going to rape me or are you going to kill me?" And they said, "Well, only rape you if you're good." I wasn't there first. They'd done this before. They were good at it. All I was thinking about was, well, that I was going to die, that I couldn't believe this had happened to me. Why had I been so fucking stupid? 그리고 그녀는 훗날 호주 전역에서 공포의 집이라고 불리게 될 무어하우스 스트리트 3번지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캐서린은 케이트를 묶고 있던 결박을 풀어주며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사이 데이비드는 그녀의 모든 옷을 비닐봉지에 넣은 뒤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상세히 적어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후 캐서린은 영화 람보를 틀었습니다. 케이트는 목에 칼이 들이대진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과 가족,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들이 단순히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은 뒤 자신을 찾아낼 사람들의 목록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되기 전 약 2시간 동안 기괴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케이트에게 로미오와 줄리엣 음악에 맞춰 춤을 추라고 강요했고 케이트는 울면서 춤을 춰야만 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첫 번째 범행이 벌어졌을 때 캐서린은 침대 끝 의자에 앉아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기둥 4곳에는 쇠사슬이 설치되어 있었고 케이트의 양손과 양발은 각각 그 사슬에 묶였습니다. 이어진 가혹한 범행 속에서 케이트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이 끝난 뒤 데이비드는 수갑을 꺼내 자신의 발목과 케이트의 발목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는 케이트에게 수면제를 건네며 먹고 자라고 명령했습니다. 케이트는 약을 먹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다가 몰래 꺼내 매트리스 아래에 감췄습니다.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에 짓눌린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캐서린은 이전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크게 웃고 조롱했습니다. 케이트는 그 이름들이 앞선 희생자들임을 깨달았고 자신 또한 다음 날이면 살해당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을 넘어 설령 죽게 되더라도 반드시 이들이 처벌받게 만들겠다는 결연한 결심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전 데이비드가 수갑을 풀어주자 캐서린은 케이트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캐서린은 전날처럼 또 다른 영화를 틀어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때 케이트는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범인에게 완전히 순응하는 척하며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캐서린의 경계를 낮추기 위해 먼저 말을 걸며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케이트는 밤새 다짐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혹시 살해당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이 이곳에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이 한눈을 팔 때마다 케이트는 자신의 립스틱을 소파 안쪽 깊숙이 숨겼고 가지고 있던 담배 한 갑은 소파 위로 올라가 지붕 틈새 안에 보이지 않게 감췄습니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가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죽어서라도 이 악마 같은 부부를 단죄하겠다는 필사의 의지였습니다.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캐서린은 다급해진 나머지 케이트를 침대에 묶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캐서린은 방을 나가며 한마디라도 소리를 내면 죽여버리겠다는 싸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캐서린이 방을 나가며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린 순간 케이트는 속으로 지금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작은 창문을 억지로 열어젖혔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는 것조차 신경 쓸 겨를 없이 좁은 틈 사이로 필사적으로 몸을 비집고 빠져나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지면에 세게 부딪힌 케이트는 심한 뇌진탕 증세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최악의 상태였지만 그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견디며 옆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벗겨진 채 맨발로 온몸이 멍투성이인 상태로 그녀는 집집마다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마당 울타리를 넘었을 때 사나운 개에게 공격까지 당하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당을 간신히 빠져나온 그녀는 가게 앞에 서 있던 한 남자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외쳤습니다. 잠시 후 거리에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지역경찰서에서는 신참 경찰관 로라가 출근 첫날부터 케이트의 진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When Kate was brought, that was my first panic because this is going to be the first statement I've ever taken as a police officer. 멍투성이가 된 채 몸을 떨고 있는 10대 소녀를 본 순간 신참 경찰 로라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케이트는 극도로 격양된 상태로 자신을 납치한 부부가 연쇄살인 범이니 당장 경찰을 출동시켜 그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쏟아내는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이었기에 경찰서 안에 그 누구도 선뜻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Obviously, at the time I met Kate, what she did say to me, she believed that there'd been others and that they had died. And she was going to die. Had she not escaped, she was going to die and she was very emphatic with that. 상황을 보고받은 상관은 이 증언을 단순한 망상이나 거짓말로 치부하며 심지어 케이트를 허위 신고죄로 기소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로라는 케이트를 기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케이트의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도 느껴지는 확신은 거짓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퍼스 도심의 강력수사팀은 케이트가 탈출하기 약 한 달 전인 1986년 10월 초 22세 대학생 메리 닐슨의 실종 사건을 접수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15세 수잔나 캔디의 실종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으나 수사는 곧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두 소녀가 가출했다는 내용의 연락이나 편지를 부모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상부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의구심을 해결할 틈도 없이 31세 노엘린 패터슨의 세 번째 실종 사건이 접수되며 상황은 연쇄 납치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미처 방향을 잡기도 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네 번째 피해자인 21세 데니스 브라운이 실종되었습니다. 친구 집을 떠나 귀가하던 데니스가 소식도 없이 사라진 것은 평소 그녀의 성실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일이었습니다. 데니스가 사라진 후 어머니가 아닌 친구에게 연락하여
집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물 예정이라고 알린 점은 수사팀에게 범죄의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수사팀은 최근 발생한 실종 사건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법한 젊은 여성을 보호 중이니 확인해달라는 무전을 받고 즉시 팔미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당시 팔미라 경찰서에서는 신참 경찰 로라와 케이트가 수사팀의 도착을 기다리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로라만이 자신의 말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던 케이트는 도착한 수사관들이 데니스 브라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신뢰를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케이트는 먼저 범인이 팔미라 교회에 거주하고 있는 캐서린과 데이비드 부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 그녀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던 동안 캐서린이 신문에 실린 데니스 브라운의 실종 기사와 사진을 보며 보였던 기괴하고 이상한 반응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들 부부가 실종 및 살해 사건의 진범임을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were sitting in the lounge room together, Catherine and I, and Monday's paper was there, and there was a picture of Denise Brown's head, and Catherine started laughing. I said, "What's funny?" And she said, "You think a big girl like that could look after herself?" And you couldn't tell from the photo that she was a big girl. So I knew for a fact that they'd killed Denise Brown. 케이트는 로라와 함께 경찰차에 올랐고 여러 명의 경찰 인력이 그 뒤를 따르며 데이비드와 캐서린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흩어져 주변 주택들을 돌며 목격자 확보에 나섰고 곧 길 건너편에 거주하던 이웃 여성으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Young girl broke out of this window here in the front and ran down practically, I do believe, with sort of nothing on, ran right down and up the laneway. 이 구체적인 목격담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집문을 부수고 들어가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케이트가 사투 속에서 남겨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소파 깊숙이 숨겨둔 립스틱과 다락에 던져두었던 담배가 그대로 발견되었으며 비디오 플레이어 안에는 케이트가 진술했던 대로 영화 로키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케이트가 먹은 척하며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던 수면제 알약이 침실 바닥에서 발견되었고 그녀를 구속했던 번호 자물쇠와 쇠사슬 역시 진술과 일치하는 위치에서 모두 찾아냈습니다. 케이트의 기억력과 치밀한 준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캐서린이 청소 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태연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을 에워싼 경찰들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곧장 도주하기 시작했고 짧은 추격전 끝에 붙잡혀 다시 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체포된 후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이 젊은 여성을 납치 및 감금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폐차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데이비드도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습니다. 무어하우스 스트리트의 이웃들은 이토록 끔찍한 일이 바로 근처에서 벌어지는 동안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15세였던 이웃에 살았던 여성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And being a 15-year-old, and in those days it wasn't uncommon that we would be out of an evening and be walking home at midnight and walking straight past their house, and it being quite a bizarre thought pattern that you just think, why hadn't we seen something? When all this came out, we got a shock. There were people we were really shocked, all of us were very shocked. And for quite some times afterwards, whenever I had to give our address or something, as soon as I said Morehouse Street, they'd immediately, oh, that's that notorious street. 두 사람은 체포된 후 곧바로 분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를 신문하는 동안 그는 눈에 띄게 나약하고 불안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메리 닐슨, 수잔나 캔디, 노엘린 패터슨, 데니스 브라운 이렇게 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 있던 캐서린은 완강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녀는 변호사 없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의 자백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은 급변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벗고 모든 책임을 데이비드에게 떠넘기기 위해 캐서린은 결국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케이트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를 고른 사람도, 범행을 지시한 사람도, 그리고 범행 중 피해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사람도 모두 캐서린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위를 더 따지기 전에 경찰은 부부의 안내를 따라 시신이 묻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트럭 정류장과 가족 피크닉 장소 사이에 위치한 숲이었습니다. 넓은 곳이었지만 그들은 각 시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메리 닐슨, 수잔나 캔디, 그리고 데니스 브라운이 묻힌 위치를 차례대로 지목했습니다. 경찰들이 그곳의 마른 나뭇가지를 치우고 흙을 가볍게 파내자 곧바로 시신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노엘린 패터슨의 행방을 묻자 이번에는 캐서린이 앞장섰습니다. 유기 장소에 도착한 그녀는 유난히 자부심에 찬 태도를 보였는데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캐서린이 직접 살해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덤 앞에 선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위에 침을 뱉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캐서린이 직접 지목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들의 자백이 없었다면 이 넓은 숲에서 시신들을 모두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당시 수사팀은 회상했습니다. 1987년 2월 9일 서호주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담요로 가린 채 삼엄한 경비 속의 프리멘틀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캐서린은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침을 뱉고 핥히고 욕설을 퍼붓고 발로 차고 물어뜯으며 광기 어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자 그녀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조용히 손을 뻗어 데이비드의 손가락을 반복해서 쓰다듬기 시작한 것입니다. 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데이비드에게만 향해 있었고 그 집착은 병적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3건의 미제 사건이 다시금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그 중에는 고작 12살에 불과한 어린 소녀의 실종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잔혹한 의혹들에 대해서만큼은 끝내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수감된 지 약 18년 후 데이비드 버니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6년 캐서린은 30년을 복역하며 서호주 최장기 여성 수감자가 되었고 4번째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호주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복역한 수감자는 3년마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일한 생존자인 케이트는 여러 차례 법정에 서서 캐서린에 맞서 증언해야 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과정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제도에 맞서기로 결심한 케이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데드걸 워킹을 집필하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가로 나서게 됩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호주의 가석방 제도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한 국회의원이 케이트의 공로를 인정해 법안을 발의했고 한 재판에서 3건 이상의 살인으로 기소된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은 케이트의 빠른 판단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이 없었다면 데이비드와 캐서린 부부는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모를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은 20년 만에 케이트와 로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What is the bond that you have? I would think the bond is that. We shared a pretty traumatic experience Yeah. together, and you become pretty close. But we got there. We did. Are you safe? Are Yeah. you here today? She still worries, you know I that? still do. 무어하우스 스트리트의 비극은 끝났지만 생존자 케이트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용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여전히 안개 속에 남아있을지라도 정의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